봄바람, 박상률 단편소설. 나는 읍내버스 정류소의 매표원에게 목포행 배를 타는 곳으로 가는 차편을 물어보았다. 죽은 은주 언니 또래나 될성 싶은 매표원 아가씨는 나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면서 말했다. 쥐방울 만한 것이 목포는 뭐하러 간다냐? 아가씨가 의아한 표정을 짓는 걸 힐끗 쳐다보면서 난 얼른 차에 올라타고 말았다. 사내 대장부가 큰일을 하러 가는데 재수없게 시비야? 난 대꾸했다가는 자칫 이를 그르칠까봐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가씨의 말에서 오늘 목포로 가는 배가 뜬다는 걸 알았다. 다행이었다. 겨울엔 배가 못 뜨는 날이 많다는데 다행히 하늘도 나를 돕는 것 같았다. 덜컹거리며 한참을 달리던 버스가 목포 가는 배가 드나드는 부둣가에 섰다. 나는 돈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배표를 끊지 않고 배를 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짐을 많이 든 할머니 한 분을 발견했다. 옳다, 대았다. 나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면서 부탁했다. 할머니, 나보고 표 끊어갖고 배 타라고 하면 할머니가 말 좀 잘해주면 좋겠는디요. 그러마, 그란디 쬐끄만한 애가 못됨시 혼자서 배를 타는 것이요? 어머니 만나려고요. 애미가 목포에 살고 있냐? 예. 할머니는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겠다는 듯이 혀를 차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게 조금은 찜찜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형편이 아니었다. 잠시 후 배의 옆구리에 길다란 널판지가 얹히자 사람들은 한 줄로 서서 그 나무다리를 건너 배를 탔다. 시치미를 딱 떼고 그냥 들어가려는데 예상했던 대로 검표원이 막았다. 야 꼬마야, 너 표 안 샀어? 그때 할머니가 나섰다. 이 늙은이가 샀으면 대하째 쬐끄만 애들한테까지 배싹을 받을라요. 나는 그 틈에 얼른 배에 올랐다. 검표원은 할머니하고 대거리 해봐야 입만 아프다는 표정으로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았다. 처음 타본 배는 신기하기만 했다. 나는 돈을 훔쳐 집을 나온 처지라는 것도 잠시 잊고 배를 탄 즐거움에 들떴다. 백고동을 길게 울리며 배가 출발했다. 나는 갑판에 서서 멀어지는 고향 땅을 바라보았다. 저기서 태어나서 저기서 13살 먹도록 자랐다는 생각을 하자 콧등이 시큰해졌다. 배는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내달렸다. 확 트인 바다를 보자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우리 반 조물애기들은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을까? 좁아터진 교실 안에서 아옹다옹하고 있을 우리 반 조물애기들을 생각하니 이렇게 나오기를 아주 잘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사람이란 역시 큰 물에 가서 놀아야 한다. 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자 벌써 어른이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한기가 느껴지자 갑판을 내려가 선실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선실 한가운데에 누워있었다. 할머니는 배멀미를 견뎌내느라 애를 쓰며 말했다. 아가, 너는 멀미 안 오냐? 난 괜찮은디요. 나로서는 처음 타본 배였지만 긴장을 해서 그런지 들떠서 그런지 멀미 같은 건 하지 않았다. 배에서 내릴 때에도 할머니만 따라가면 될 것이다. 나는 뭔가 일이 잘 풀리는 느낌에 적이 안심이 되었다.
얼마나 더 달렸을까.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릴 때쯤 배가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말로만 듣던 목포항에 배가 들어가는 것이리라. 나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올망졸망한 보따리 몇 개를 들고 갑판으로 올라갔다. 배의 옆구리에 나무다리가 걸쳐지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나도 할머니의 뒤를 따라 내렸다. 할머니가 허리춤에서 표를 꺼내느라 머뭇머뭇하는 동안 나는 아주 태연하게 할머니의 짐을 모두 배 밖으로 옮겼다. 그래서 그랬는지 검표원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뱃삭을 안 문 건 순전히 할머니 덕분인데 오히려 할머니가 나에게 고생했다고 말했다. 아가 늙은이 짐 들어주느라고 고생했다. 여구 선창 가까운 데서 우리 딸내미가 식당을 한께 거기 가서 점심이나 먹고 가거라. 그렇잖아도 배가 출출한데 잘 됐다 싶었다. 그럼 지가 거기까지 짐을 들어다 주고 갈게요. 할머니의 딸이 하는 식당은 부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출입문 위엔 나그네 식당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할머니의 딸은 은주 고모와 나이가 엇비슷해 보였다. 점심이 나오자 할머니는 자기 밥그릇에 있는 밥을 내 밥그릇에 덜어주면서 걱정스레 말했다. 많이 먹으라. 객지에 나오면 배고른 서름이 제일 큰 것인께. 나는 순간적으로 콧등이 시큰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자 할머니의 딸이 다짜고짜 나에게 호통을 치듯 말했다. 너 못됨시 집 나왔어? 쓸데없는 생각 말고 다시 돌아가거라. 애미 애부속 좀 그만 썩이고. 나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할머니가 거들었다. 애미 찾는다고 하더구먼. 그러자 할머니의 딸이 까르륵 하고 웃었다. 고 방울만한 녀석이 거짓말도 상당하게 하네. 너희 어머니는 집에 있을 것인디 목포 바닥에서 어찌게 찾는다냐?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할머니의 딸은 나 같은 놈은 수도 없이 많이 봤다는 태도였다. 너 몇 학년이냐? 아직 학교 댕길 나이로 보이는디? 학교나 졸업하고 집을 기어 나와도 나와라. 으이그 이 녀석. 할머니의 딸은 기어코 내 머리통을 쥐어박았다. 나는 순간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목포 바닥에 있다간 언제 집으로 잡혀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친 김에 서울로 가버리자고 마음먹었다. 이마빼기에 피도 안 마른 조그만 녀석이 일찍 도심을 먹어봐야 건달밖에 더 되겠느냐는 것이 할머니 딸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나는 이미 인생이 뭔지 나름대로 겪을 것 다 겪고 집을 나온 것이다. 그런데 나보고 맞박에 피도 안 마른 조그마한 녀석이라니. 나는 거기 있다간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서 잘 먹었다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선 후다닥 뛰쳐나왔다. 막상 나그네 식당을 뛰쳐나오긴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기차 타는 역을 물으며 걸었지만 역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나는 조금씩 주눅이 들기 시작했다. 목포가 이 정도면 서울은 얼마나 더 대단할까. 나는 바지 주머니 속에 돈이 잘 있는지 수시로 만져보면서 길을 걸었다. 걸어도 그 길이 그 길 같았다. 발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걷고 나서야 목포역을 발견했다. 태어나서
여객선도 처음 타봤는데 이젠 기차까지 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었다. 기차를 보자 벌써 서울에 다 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배를 탈 때처럼 공짜차를 타야 했을 것인데 여객선과 달리 기차는 타기가 훨씬 복잡했다. 개찰구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 제복 입은 아저씨의 자세도 배 건표원과는 달랐다. 나는 대합실에 피워놓은 난로가에 앉아서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나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난로가에 앉아 있는데도 몸이 으슬으슬 추웠다. 아침부터 긴장한 채 일찍 설쳐서 그런지 엉뚱하게도 졸음까지 밀려왔다. 야 임마 일어나. 나지막하나 거친 12조의 목소리였다. 야전 점퍼를 입은 청년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했다. 튀느냐 대꾸하느냐. 청년은 깡 말랐다. 그래서 그런지 얼굴은 더 날카로워 보였다. 역 직원은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튀기로 마음먹었다. 사람의 머리는 아주 짧은 순간에도 여러 생각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걸 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나는 불과 10초도 안 될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을 했다. 도시에 나가면 특히 역 주변에 불량배가 많다는 소리 정도는 도시 경험자들로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다. 가시나들은 친절하게 다가오는 아줌마를 조심하고 머시마는 거칠게 말을 거는 청년을 조심하라. 떠났다 돌아온 이들이 들려준 가출 요령 제1장 1조에 나오는 수칙이다. 친절한 아줌마는 틀림없이 술집 주인이고 거친 청년은 틀림없이 껌파리 두목 아니면 소매치기 두목이다. 나는 청년을 쳐다보는 척 하다가 잽싸게 일어나서 역사 밖으로 튀어나갔다. 뒤에서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나는 앞만 보고 한참을 달렸다.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그제서야 부르튼 발이 아프다는 느낌이 들었다. 겨울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은 모두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종종 걸음을 쳤다. 짧은 겨울에는 이미 꼬리를 감춰 거리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이제 어찌코럼 해야 될까? 그러나 별로 뾰족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오늘 서울 가는 기차를 타지 못하면 잠은 어디서 자야 할지 우선 그것부터 걱정이었다. 저녁밥도 먹긴 먹어야 할 텐데. 나는 나의 재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바지 주머니 속에 돈이 퍼뜩 떠올랐다. 그런데 잡히지 않았다. 돈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아무래도 아까 그 야전 점퍼를 입은 청년의 짓인 것 같았다. 도시에선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당장 역으로 쫓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 청년은 틀림없이 아직도 역 근처에서 어슬렁대고 있을 것이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서. 가출 요령 제2장 1조에 잠은 주로 역에서 자면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나는 지금 역으로 갈 수도 없다. 새삼스레 집 생각이 났다. 이어 배에서 만났던 할머니의 딸 집을 떠올렸다. 그러나 내 길눈으론 그곳을 다시 찾아갈 능력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날까지 어두워져 앞인지 뒤인지 천지간을 분간할 수도 없다. 듣기론 도시에는 통행금지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밤 12시 넘어서까지 돌아다니다가 경찰서로 잡혀간다고 했다.
어둠이 짙어지자 그것도 걱정이었다. 나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길가의 가게들을 따라 무작정 걸었다. 이미 내 마음속엔 부두에서 멀지 않았던 할머니의 딸 집을 생각하고 있던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가출은 이미 실패한 것이었다. 바닷가를 따라 걷다 보니 주택가 마을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 마을의 집들은 우리 마을의 초가집보다 못했다. 사람 둘이서 비켜가기도 힘들 만큼 좁은 골목길이 갈래갈래 나 있었다. 도시에도 그런 집들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집 밖에서 잠을 자보기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아니, 잠을 잔 것도 아니었다. 행여라도 사람들 눈에 띄어 경찰서에라도 끌려갈까봐 어느 집 모퉁이 처마 아래 쭈그리고 앉아 날이 새기만을 기다린 것이었다. 찬바람은 피했지만 살을 파고드는 추위는 어쩔 수 없었다. 날이 새자 골목 안이 부산해졌다. 이 집 저 집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 설거지 하는 소리, 어른들 고함 소리가 새어나왔다. 배가 고팠다. 그러나 구리돈 한 입조차 없으니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다. 문득 담임 선생님이 언젠가 우리들에게 했던 정신교육 중 한 대목이 떠올랐다. 담임 선생님은 걸핏하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서양 어느 아저씨의 말을 곧잘 들먹였다. 선생님은 마치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서 인생의 쓴맛을 다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꿔봤다. 눈물 젖은 빵이라도 먹어본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다. 2끼 이상 배를 골아보지 않은 사람과는 아는 체도 하지 말라. 물어 부두를 다시 찾았다. 부두에서부터 더듬어 할머니의 딸 집을 찾을 요량이었다. 희망이니 성공이니 하는 말은 이미 나의 노자와 함께 도둑맞았다. 이제는 할머니의 딸 집을 찾는 것만이 희망이고 성공이었다. 점심때가 거의 다 되었을 무렵 드디어 그 집을 찾았다. 나그네 식당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거의 울 뻔했다.